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 시대에 맞았습니다. 역사적 단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북 경협의 추진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봅니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 총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번 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먼저 이번 금리 인상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참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성명서를 봤어요. 네. 이런 이제 끝나고 나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이 은유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완전히 돌직구입니다. 미국 경제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완전히 뿜뿜입니다. 그래갖고 네. 이것을 딱 나타내면서 앞으로 2번 더 올릴 거고 그다음에 총 2020년 말까지 6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아니 돌직구로 날라요. 네.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 정도가 얘기하면은 그거를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보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 그게 없었어요. 돌직구였네요. 더는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 통화정책이 필요치 않은 정상적인 수준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좋다 이거죠. 계속 여기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올리겠다. 네. 그래서 요번에 만장일치로 갔고요. 또 이제 앞으로 9월 또는 11월 달에 2번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연방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치를 넣어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올해 2번, 내년에 3번, 그리고 2020년도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향후 6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2020년 말까지 그러면 3.75, 3.375 이 정도의 이제 이 금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상이 쭉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어쨌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자,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요. 네. 경기가 좋을 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침체기냐 이 확장기냐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죠. 그럼 네. 만약에 안 쫓아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달러와 자산이 다 또 빠져나가는 거냐 아니냐 등등 이게 요번에 굉장히 이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돌직구고 시원시원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이 했지만은 이것이 갖고 올 이 파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이 금리 인상 진짜 좋은 건지 금리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돈의 가격이거든요. 금리가. 그렇죠. 돈의 가격이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좋은 건지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너무나 지금 많은 생각들을 지금 가지는데 일단 좋은 거는 네. 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자금의 유출 네.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아, 그렇죠. 가계부채가 이제 어떻게 또 중압감으로 오느냐 등등이 지금 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네. 우리가 어느 이 초점, 네. 즉 침체기, 성장기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의 전략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번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2차례 추가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하면서 미국 내 GDP 성장률을 2.7%에서 2.8%로 올렸어요. 올리고 그다음에 실업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내렸어요. 실업률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가고 미국 경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호황이네요. 호황이니까 두 번은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안 올려주면은 이 과열 형상으로 이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 몸이 저혈압 같은 거예요. 몸이 쭉 늘어지고 이런데 지금 이제 뛰어나서 이제 좀 뭐 나가려면 사실 혈압이 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줘야 좀 이제 기운차게 다니는 건데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2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하는데 재미난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 잡아내는 것 같은데 올해 전망치는 올렸잖아요. 네. 내년도 전망치는 바꾸질 않았어요. 희한해요. 그 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물가가 중요하구나. 사실 지금 요번에 2% 인플레이션 2% 물가 목표치도 맞췄어요. 네. 근데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는 그런 아주 그 숨은 뜻이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 속도가 경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019년도는 그대로 목표치는 수정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네. 경기, 네. 물가. 네. 물가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이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네. 임금 상승률이 낮아요.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임금이 네.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여기저기서 사람 하니까. 네. 근데 임금 상승률은 약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죠. 네. 등등 그런 이 방정식이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첫 발로 뛴 기준금리 인상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 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이거 뭐 네.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자체가 경기가 좋은 거고요. 네. 자, 금리 인상이 될 때 어디다가 투자를 하시겠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시장을 가야 되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을 사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그걸로 안 해서 사실 그럼 주식 시장이 호황이 될 거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또 주식장이 좋은 주식장이 열리지 않느냐 그런 뭐 장밋빛 전망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전망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인상 속도 따라잡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요게 뭐 이제 한 0.5% 정도 이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금리 네. 차이도 있지만 네. 환율. 왜냐하면 이제 돈을 바꿔서 자기네들이 갖고 나가야 되니까 환차 손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뭐 금리가 0.5% 한 게 뭐 아무 쓸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금리와 환율을 같이 볼 때 스프레드를 한 75를 봅니다. 75bp를 보니까 지금 아직도 여유는 좀 있죠. 네.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유 이제 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얼만큼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도 한 번은 더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올해.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9월 달하고 11월 달이에요. 네. 그럼 9월 달에 올릴까? 그거보다는 네. 9월 달에 미국이 올릴 거거든요. 네. 네.
미국이 올리는 거 보고 나중에 11월 달에 한번 올리는 게 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서 신흥시장의 위기설이 좀 휩싸였습니다. 긴장감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 자금 이탈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펀더멘탈이 좋고 뭐 얘기들이 많고 우리 또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생겼어요. 아르헨티나. 그렇죠. 뭐 최근에 또 500억 달러 이제 저기 뭐 IMF 긴급 자정을 했죠. 네. 자금을 받았죠. 터키. 네. 터키가 자기네 그 화폐가 21% 정도가 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브라질. 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등등이 지금 신흥국들이 달러 강세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네. 넣었는데 이제는 하이리턴이 미국에서도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6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네. 6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6월 위기설은 이제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2020년까지 6번 정도로 하면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 이러한 사이클을 이런 신흥국들이 6번, 7번의 사이클을 막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들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강세 뭐 좋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출이 되는 이제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들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달러와 한국 원화의 그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 게 이번 이제 세 번째인데 전에들은 다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없이 넘어갔고 신흥국에서 이제 만약에 자본이 네. 대거 유출이 되면서 신흥국 쪽에 위기가 오면 그 파장이 우리한테 옮겨 붙을 수 있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 그래서 폴 크루그만이라고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 신흥국 위기가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하버드에 있는 라인하트 교수도 2008년도, 2013년도에 네. 이 긴축을 할 때 긴축 발작이 좀 있었고요. 아. 그 형태를 그대로 따고 있다 그래서 어떤 빨간 시그널을 주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네. 좀 다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달러 강세는 뭐 미국 경제에 좋지만 그러나 신흥국에는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계제가 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때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그나마 같은 동조화 현상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쨌든 경기 회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보는 의견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뭐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간 네.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이 고부가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산업 군의 이 구성이 다른 나라 신흥국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항상 뭐 저평가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어떤 칸츄리 리스크들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잘 엮여지면 주식시장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한데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에 더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1분기 말 그 기준으로 해선 1,486조입니다. 그러니까 1,500조가 우리 가계부채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1%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도 150조죠? 그렇죠. 아니요. 15조죠. 15조. 그게 딱 얹히니까. 부담이 그러면 확 부담이 확 되는데, 네. 자, 이 가계부채는 사실 상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융자산이 한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큰 이 평균적인 계산에서는요.
한계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 벌어서 진짜 오늘 먹고 사는 거기서 또 빚도 많이 쓰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제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20%대 지금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안정망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지 전체 큰 가계 부채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부채라는 게요. 자산이에요, 자산. 네. 우리 대차대표했을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저희가 신용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유통 속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뭐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만 그런 한계 가정 여기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세이프티넷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역사적 담판이었습니다. 고문님 먼저 전반적인 평가해 주시죠. 총평. 지금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보다는 좀 많죠. 왜 CBID라는 말이 안 들어갔느냐. 확실하게. 구체적인 게 없는데. 네. 자, 근데 뭐 제 개인적인 평은요. 진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진짜 완벽한 승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무슨 질문이 나와도 성명서 안에 다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CVID 그거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컴플릿 C에 다 있는 얘기다. 앞으로 다 할 것이다. 근데 이것으로는 뭐냐면은 그 포괄적이고 굉장히 개괄적인 이런 협정문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나오면 네. 뭐 러시아나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진짜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도의 어떤 협상 기술이 나왔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CVID가 없어서 이게 뭐 좀 미진한 합의 결과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맞춰서 가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가면은 충분히 풀어질 일이고요. 뭐 이게 한 번에 만나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스케줄을 갖고 오느냐가 승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발자국 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외교의 물꼬를 텄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있는 그럼요. 거겠죠. 이건 대단한 만남이었죠. 네. 네. 주식시장도 한번 보게 되면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조정 장세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차익 실현도 됐고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소문을 이제 듣고서 남북 좋아진대. 근데 그 대형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팔으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익 실현 조정 장세라고 봐지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IMF나 그런 국제금융기구에서 들어올 텐데 네. 그러려면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네.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이 IMF 자금을 받으려면 IMF에 가입을 해야 돼요. IMF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IMF에 실사단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제일 단기적으로 끝났던 게 이란의 케이스인데 네. 이란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뭐 다른 나라는 3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 장애물들이 나올 테니까 네. 자, 우린 진짜 통일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박수를 보내고 성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문님,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남북 경협주들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 이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일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공사석에서 지금 밝힌 얘기가 네. 인민 생활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도로 까는 것보다 네. 집에 입으로 들어오는 식품, 그다음에 약,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등등 농업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한 게 국토 관리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인프라 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외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남북 경협주들이 그 순서대로 아마 수혜를 잇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뭐 남북 경협주 이게 한 3년은 걸려야 다 이제 결실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철도에 대한 내용에도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이 저번 주에 됐습니다. 네. 앞으로 철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여기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만장일치예요. 지금까지 북한이 반대해 왔어요. 혼자. 근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뭐 때마침 이제 됐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경의선이라든가 이제 경원선 부분들은 네. 2000년도 중반에 사실 시험 운행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데 북한 내의 그 철도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황영조보다 느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것이 러시아와 연결이 되고 중국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굉장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게 네네. 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의 발전 방향은 뭐냐? 정치 수도 평양, 경제 수도 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을 어떤 식으로 개발, 뭐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네. 뭐 태어나긴 했지만 원산이 굉장히 요지예요. 왜냐면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이 주변에 이런 인프라들을 많이 깔 수 있고 관광이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폼페이오한테 거기에다가 이제 카지노를 좀 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면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카지노를 연대는 자체가 네. 일본 지금 북한 이제 화폐가 굉장히 이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지노를 여는 순간 발권력이 생깁니다. 칩을 네. 만들어내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지노가 생기면은 네. 그래도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현찰 들고 오지 않고 카드 들고 오잖아요.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금융 네트워크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뭐 유명한 데서 네.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것처럼 좋은 보호막이 없습니다. 미국이 뭐 자기네 주민들, 국민들이 가서 일하는데 폭격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등골이 오싹했다는 게 지금 뭐 북한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주가 아니고 네. 아주 머리를 지금 그렇네요. 굉장히 쓰면서 뭐 미국 주민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금융 제재를 없애는 뭐 네트워크, 발권력.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네.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남이 끝나면서 북미 관계의 물꼬가 좀 트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이요. 이제 유엔 총회 그런 어떤 제재가 풀리면은 진짜 이 경협의 물꼬가 굉장히 뭐 물살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돌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또 이 남한으로서의 그런 어떤 운전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하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네. 이 부분들이 조기에 빨리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맥으로 해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과거에 했던 그것들이 빨리 복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일로 우리 북미 관계에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총 두 가지 주제 오늘 최영우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문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복장으로 나와주셨어요. 월드컵 응원을 저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문님 이번 월드컵 어떤 성적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뭐 1승 1무 1패 16강 진출하겠네요. 그러면 16강 가야죠. 네.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1승 하면은요. 네. 제가
이 우리 회사 앞에서 네. 제가 이 노란 머리로 물들리면서 한번 춤을 추도록 해볼까요? 1승이요? 예, 1승 가면 1승 말고 16강 진출은 어떨까요? 좀 더 아, 큰 거로 가질 것 같은데. 16강 그 2무 1패로 갈 수 있는 부분 그건 뭐 모르니까요. 그렇죠. 16강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셔야죠, 그럼. 저도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골은 혹시 누가? 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죠. 네, 손흥민 선수의 왼발에서 터집니다. 네. 저도 한번 예상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스웨덴전 후반에 이승우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긴다. 야, 한번 자,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내기가 성립이 됐네요. 그런 것 점심 같은데. 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응원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부모님. 우리 감독. 자, 축구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 여러분, 승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승리는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만 찾아오십시오. 패배란 없습니다. 화이팅! 야, 진짜 이길 것 같습니다. 16강 진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두 가지 이슈 짚어보셨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